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세상의 중심. 2. 가장 발전된 도시. 3. 개방형 금융경제.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2030년 한반도는 세계의 부자들이 모여 사는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한국의 기후 환경이 다른 그 어느 나라들에 비해서 다이내믹하고 여름, 겨울, 가을, 그리고 봄까지 뚜렷한 계절을 만끽할 수 있으며 1년 동안 다양한 계절을 누릴 수 있고 또 산악지형 해변 경관 등 다양한 경관을 한 번에 누릴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중국으로부터의 환경오염 피해, 또 북한에 대한 안보 리스크 등의 문제가 있으나 2030년이면 그 문제들은 대부분 해소될 것이 거의 유력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많은 제조업체들의 인도와 동남아로의 이전이 이뤄질 것이며 중국은 경제난으로 IMF 구조조정 등과 같은 절차를 통해 친환경 국가경영 ESG 구조조정을 받게 되어 더 이상 한반도로 오염물질 배출을 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보 리스크 역시 통일 등의 이슈로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2030년 전 세계 부자들이 한반도로 오게 됐을 때 어느 도시들로 향하는 것이 유력할지 탑10 도시들을 살펴봅니다. 10위 강원도. 강원도는 2022년 5월 16일 제21대 국회 행안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면서 강원도 역사 627년 만에 군사를 제외한 독립적인 국가와 같은 권한을 갖는 아주 독립된 행정 시스템의 행정도로 재탄생했습니다. 마치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도로 업그레이드된 것입니다. 이러한 강원도는 2030년부터 앞으로 전 세계의 부자들을 끌어모으는 도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마치 제주특별자치도처럼 강원도도 외국인 부호들에 대한 투자 조건으로 영주권 등의 혜택을 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강원도는 기후 환경이 한반도에서도 가장 좋은 지역 중 한 곳입니다. 강원 영동 지방 해안 도시들의 경우 제주도 다음으로 지중해성 기후, 해양성 기후와 흡사한 매우 아름답고 사람이 살기 딱 좋은 도시들이 즐비합니다. 대표적으로 동해, 삼척, 강릉, 양양, 속초, 고성 등의 도시들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 도시들뿐 아니라 내륙산악 지방인 인제군, 양구군 같은 내륙산악 지방도 훌륭한 쾌적성으로 인해서 세계의 부호들을 끌어모으기에 알맞은 도시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강원도의 성장은 철도 노선에 바탕이 있습니다. 최근 강원도는 서울에서부터 강릉 동해시까지 KTX 노선이 뚫리면서 1시간 생활권으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뿐 아니라 춘천에서부터 양구, 인제, 설악산, 속초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고속철도 노선이 곧 착공하면서 강원도 전역이 부유층들을 유치할 수 있는 프리미엄 친환경 도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9위 충청도. 충청도 지역 중에서 세종, 대전, 청주는 사실상 한국의 최고 엘리트 공무원들과 반도체 인재들, 유능한 과학자들을 끌어모으는 엘리트 광역도시로 성장 중입니다. 충청도 지역은 앞으로 세계 부유층을 끌어모을 수 있는 도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전, 세종, 청주, 대세청 메트로폴리스를 제외하고도 철안아산, 당진, 서산, 보령, 서천 같은 서부 해안지대와 인접한 해안 도시들은 세계적인 부유층을 끌어모으기에 알맞은 도시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배경 중에는 바로 평택 미군 기지가 이 근방에 위치하고 있고 평택시가 어마어마한 국제도시로 발전하고 있는데 그 부수 효과로 충남 해안 도시들, 특히 해안과 갯벌이 발달한 보령이나 태안, 당진 같은 도시들은 국제적으로 인기가 높은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배경으로는 바로 서해선 철도가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서해선 철도는 서울에서부터 서해안을 따라 노인 전철 노선인데 이 노선을 따라서 서울 수도권과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이 되기 때문입니다. 8위 화성, 평택. 화성과 평택은 어마어마한 산업단지이면서 세계적인 부호가 몰리는 지역으로 성장합니다. 지금도 화성, 평택은 글로벌 도시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세계 최대 해외 미군 기지인 평택 캠프 험프리스가 소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평택시 주변에는 어마어마한 달러 자금이 풀려 평택시와 화성시 일대는 현재 전국에서 가장 인구 증가세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달러화가 돌고 미군들이 소비하는 GDP 창출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미국 장병중 대위 계급의 경우 5만 5천 달러에서 8만 1천 달러 수준으로 거의 억대 연봉이 많고 일병의 경우에도 2만 불대의 비교적 높은 소득을 누려 거의 대기업 산업단지 하나가 유치된 것 이상의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평택 당진항 주변으로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삼성전자, SK 등 어마어마한 국내 굴지 대기업들이 몰려있는 상황으로서 지속적인 산업체 유입이 일어나고 있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벗어난 특성상 어마어마한 산업벨트로 성장 중입니다. 평택 화성은 경기도에서 드물게 바다를 낀 도시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부유층이 선호하는 해양 레저인 프라가 전곡항을 중심으로 급성장하면서 부유층을 위한 레저 여가 문화가 급속도로 발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택 화성 일대는 싼 땅값으로 인해 부유층과 중산층 이상의 호화 단독주택을 짓기가 용이하며 대도시권과 인접하여 쇼핑 인프라 시설 교육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어 부유층의 라이프 스타일을 충족시키기에 알맞은 도시들로 성장 추세입니다. 고양 파주 김포 고양 일산 파주 운정 김포 한강 신도시에는 어마어마한 신도시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당초 수도권의 부족한 주택 공급을 위해 지은 신도시들인데 그동안 이 지역은 북한 접경 지역 특성상 발전이 더뎌왔습니다. 그러나 2030년 통일이 된다면 이 지역은 어마어마하게 부유한 도시들로 성장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파주시의 경우에는 과거 광해군이 임진왜란 이후 폐허가 된 한양도 섬을 버리고 땅이 펑펑하고 바다로 진출하기 용이한 파주 교화로 천도를 하자는 주장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또 이토 히로부미도 통감부 시절 대한제국의 수도를 한양도성이 아닌 땅이 평평한 교화로 천도를 하자는 주장을 했으나 모두 무산됐습니다. 통일이 이뤄지게 될 경우 파주 김포 고양 일대는 단순한 베드타운이 아닌 수은 물류가 활발하게 이동하는 항만도시이자 산업도시로서 발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파주 고양 김포 일대는 수도권에서 보기 드문 평지가 넓게 펼쳐져 있고 바닷가와도 인접하여 외국인 부호들도 크게 관심 가질 지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이 군산 익산 전주 바로 새만금은 군산 익산 전주시의 새로운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산시와 익산시는 최근 큰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국민연금공단 등 공기업이 대거 이전하면서 동과 유동인구가 군산 익산 전주 일대에 많이 풀리고 있는 상황으로 이 같은 거주 인구 증가와 소득 증가는 새만금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군산항 익산 일대는 자유무역지구로 지정돼 있어 국제교역의 중심도시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과거 백제의 후예로 일본으로 건너간 많은 도레인계 일본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유명 첨단 소재 기업 도레이사에서도 새만금 부근의 첨단산업 공장의 증설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에 큰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5위 부산 경남 거제 통영 창원 남해 사천시 일대는 지금도 외국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한국에서도 기후 환경이 비교적 좋은 도시들이면서 다도해의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유람하기 좋은 도시들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단순 시골 마을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 도시 인프라까지 갖추어져 있고 또 조선업, 방위산업 등 세계적으로 손에 꼽는 산업시설들이 배치돼 있어 외국인 부호들이 선호할 수 있는 지역들입니다. 가장 주목받는 지역은 부산입니다. 부산광역시는 최근 젊은이들이 서울 수도권을 탈출하지 못하도록 어마어마한 IT 첨단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센텀시티가 있습니다. 최근 센텀시티에는 IBM 등의 투자를 유치한 상황이며
국내 유수의 IT 기업의 투자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양자 컴퓨팅 복합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부산 일대가 세계적 IT 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한 박차를 가하면서 동아시아의 샌프란시스코를 꿈꾸는 도시가 바로 부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산의 IT 산업 첨단 산업 유치 전략이 성공한다면 부산 경남 일대는 세계 제1의 부촌으로 성장해버린 미국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실리콘밸리와 흠사한 해안 부촌으로 성장할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4위 제주. 제주도는 2030년 즈음이 되면 지금보다 더 다른 프리미엄 섬이 되어 성인들은 얼씬거리지도 못할 정도의 부유한 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제주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택지 부족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인구는 지금도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2022년에는 처음으로 역대 최대 인구인 70만 명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이에 제주도에서는 곶자왈 같은 국제영어학교, 신도시 같은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서울 강남에서도 영어교육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제주도로 이주를 하는 열풍이 불 정도로 제주도는 한국 상류층들을 위한 섬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국제 부유층들의 유입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지중해 연안의 부유한 도시들과 같이 제주도가 감히 서민들은 접근하지도 못하는 섬처럼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전략도 수립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위 인천 송도. 인천광역시는 한국에서도 특별한 국제도시이자 전 세계의 부유층을 끌어모으기 위해 설계된 도시입니다. 구한말 인천 제물포 항의 경우 세계 구미 열강들의 외교 사택들과 고급 호텔들이 한국에서도 최초로 들어선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송도 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 영종국제도시, 세 개의 인천경제자유구역이라는 특별 도시계획구역을 지정하여 국제적인 도시로서 외국인 거주자 유치 국제기구, 유치 해외 기업 유치 등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송도 신도시는 국제학교 또 바이오 산업의 허브로 설계되고 있고 송도 신도시에는 강남 테헤랄로를 그대로 카피한 거대 비즈니스 거리가 만들어지고 있을 정도로 고소득 일자리가 즐비한 도시로 변모되고 있는데 이에 더해 운등 국제기구 유치가 송도 신도시에 이뤄지면서 세계적인 엘리트들이 모이는 도시로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2위 문당 판교 용인 분당 판교. 용인시 일대는 세계적인 부촌이자 실리콘밸리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강남권 다음으로 10억 이상 예금을 보유한 부자가 많은 동네가 바로 분당 판교 용인 일대입니다. 그만큼 현금 여유가 많은 부자들이 많이 거주들을 하고 있어서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부자들은 기본적으로 국제언어 영어를 능숙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분당에 소재한 많은 기업들은 유능한 국제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판교 신도시 일대는 그야말로 다른 인종들이 사는 것 같은 별세계로 대변신하고 있습니다. 첨단 IT 산업과 제4차 산업혁명이 분당, 판교 일대에 일어나면서 세계적인 부유한 인재들이 몰려 한국을 먹여 살리는 미래의 심장과 같은 지역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위 서울. 광화문 한양도성의 유서 깊은 도심지를 비롯하여 첨단 초고층 오피스 밀집지구로 성장 중인 여의도 또 세계적으로 선풍적 인기를 끌어 강남 스타일을 각인시킨 강남 업무지구 세 개의 CBD 지역은 세계의 유능한 인재들을 끌어모으는 허브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넷플릭스에서 방영되는 한국 드라마의 영향으로 서울 일대는 지금도 끊임없이 해외 한류 팬들을 끌어모으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외국인 청년들이 모이는 지역은 마포구의 홍대와 대학가 부근의 원룸이 많은 지역들로 이러한 지역을 중심으로 청년들의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값이 저렴하면서도 젊은이들의 국제문화가 즐비한 마포구 일대 용산구 일대의 외국 젊은이들이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2030년이 되면 서울은 세계 부자들이 모이는 도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까지도 한국은 외국에게 자본시장이 완벽하게 열려있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이제 70년 만에 외환시장을 개방하여 20년 동안 지속돼 왔던 외환 관련 규제들을 완화하기로 결정하면서 지금보다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서울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서울에 정착한 외국인 청년들은 K-팝 한류 드라마 덕분에 한국에 왔으나 아직도 한국은 부분적으로 폐쇄성과 배타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마치 IMF 때처럼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한국 땅에서 다시금 일어나게 될 경우 한국은 어마어마한 개방성을 띈 국제 자유국가로서 대변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특히 한국의 자본과 부가 놀려있는 서울 같은 도시는 단순히 한국인만의 도시가 아닌 외국 자본이나 외국인들도 쉽게 투자하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되는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성격으로 크게 변모될 것으로 보입니다. 2030년까지 한국은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되게 됩니다. 폐쇄적인 쇄국 정책을 펼치며 과도한 국수주의 정책, 과도한 구시대적 민족주의 정책을 시행하는 대다수의 나라들이 시대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글로벌리즘, 자유시장 경제, 개방형 금융경제, ESG, 친환경 경영 등의 선진화된 시스템을 빠르게 도입하여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핵심적인 국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국의 지자체가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급변하는 세계화 시대에 도태되지 않는 10스 CIPS라고 불리는 중국의 새로운 기축통화 결제망이 탄생해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이 20스 결제망에 가입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제망의 인기를 보면 중국 위안화 패권의 급부상이 현재 어느 정도인지 알려줍니다. 이 10스 결제망이 급부상하게 된 이유는 바로 러시아가 스위프트 달러 기반 국제 결제망에서 퇴출된 이후로부터 러시아가 중국 위안화 기반의 결제망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러시아제 석유를 매매하려는 세계 각국들이 심스 결제망, 중국 위안화 기반의 결제망을 활용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이란, 사우디, 아랍에미리트도 이 결제망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최근 서방국의 주요 국가인 프랑스까지 반미 감정을 드러내며 심스 결제망에 프랑스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달러 패권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명백하게 달러 패권 속에 편입된 화폐가 된 상황입니다. 2017년도부터 그 운명이 확정됐습니다. 바로 캐나다와 한도와 만기가 정해지지 않은 영구적 통화 스와프를 맺었는데, 이 캐나다 달러는 세계 중기축 통화로서 최강 기축 통화인 미국 달러와 한도와 만기가 정해지지 않은 통화 스와프 체제를 맺어 사실상 한국은 미국 달러와의 국가의 명운이 베팅된 상황입니다. 십스라고 불리는 CIPS 중국 위안화 베이스의 국제 결제망이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 중에는 바로 석유, 천연가스 자원의 최대 생산 국가들인 러시아, 중동, 베네수엘라와 같은 나라들이 대거 포함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 증산이 필요한 상황인데, 중동 국가들이 반미 감정을 드러내며 사실상 어려워지는 추세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도 위기에 처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친서방 국가 중 산유국이 될 나라들이 등장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몽골. 몽골은 중국에 매우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는 아주 패기 넘치는 나라입니다. 당초 중국은 몽골을 마치 청나라 시기의 속국으로 보고 사실상의 자국 영토처럼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몽골 제국도 자국의 역사처럼 주장하는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프랑스에서 칭기즈칸 전시회를 개최하는데 중국인들이 항의를 해 칭기즈칸은 중국인이라고 주장하는 다소 황당한 항의가 펼쳐져 프랑스에서 칭기즈칸 전시회가 무산되는 사태까지 빚어진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몽골 내에서는 반중 감정이 다소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중국이 추진하는 범세계적 경제 정치 안보
공동체인 상하이협력기구에 몽골을 가입시키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사실상 무산이 된 상황입니다. 이것은 중국의 매우 눈엣 가시입니다. 유라시아 국가를 동남아와 한반도, 일본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이 상하이협력기구의 회원국가가 돼서 심지어 상하이협력기구의 심벌마크가 상하이협력기구 가입 국가의 지도를 사용하는데 마치 도넛처럼 몽골만 구멍이 뚫려버린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몽골은 상하이협력기구의 대화 파트너이긴 하지만 정회원 국가는 아니라서 상하이협력기구 가입 가능성은 다소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신 최근 몽골은 서방국 특히 미국과 연대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몽골이 중국이나 러시아 두 나라 중 한 나라에 치중하는 외교가 될 경우 고스란히 그 나라의 속국이 돼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몽골은 멀면서도 강한 나라인 미국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기쁜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몽골에서 막대한 석유 매장지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비 사막 동쪽 지역의 준바얀 유전지대가 최초로 발견된 이후로 2010년 대비 2019년 석유 생산량이 무려 3배나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토 면적이 모낙 넓고 인구수가 적은 몽골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질 좋은 원유가 많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러시아가 사실상 석유 생산을 독점하고 있는데 몽골이 압도적인 석유 생산 국가가 되고 몽골이 미국 달러와 베이스의 결제망을 사용하게 된다면 몽골 인접국 중국은 몽골의 석유를 수입해야 할 때 위안화가 아닌 달러 베이스의 화폐를 사용해야 해서 서방 세계의 금융 안전망을 담당하는 나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장기적으로 몽골의 석유 탐사 및 생산에 서방 세계가 적극적으로 도를 가능성이 높고 또 몽골의 금융산업은 지금보다 더욱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달러와 베이스에 연동된 주요 국가인 대한민국도 몽골의 매우 중요한 우호 협력을 통해 서방 세계의 금융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더 이상 서방 세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주요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대표적인 중동의 진서방 국가 친미국가입니다. 미국 내 다수의 여론 주도층들이 바로 이스라엘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쓸모없는 땅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스라엘의 골란 고원에서 수십억 배럴의 석유가 발견되어 이뿐 아니라 이스라엘 앞바다에서 천연가스 유전이 발견되면서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충격적이게도 사우디의 석유 매장량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의 매장량임이 밝혀지면서 중동에서 가장 밀도 높은 석유 매장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이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미 유럽 각 국가들은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수입이 끊겨버리면서 이스라엘과 연결되는 파이프라인을 뚫고 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이 완공되면 더 이상 유럽은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필요 없어지고 이스라엘제 천연가스로 충당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또 더 이상 사우디 등 중동 왕국들에게 의존할 필요성도 줄어들고 있는 주요한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의 천연가스 생산 덕문입니다. 이 같은 이스라엘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거꾸로 이스라엘의 안보 위협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적대적이던 이란과 사우디가 서로 연합하고 있고 자칫 중동국들이 연합해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첨단 무기 연구가 첩보 활동이 매우 치밀한 나라로서 앞으로 석유 판매로 부강해지는 만큼 중동 지역에서 가장 큰 패권 세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일본. 동중국해에서 일본은 석유 생산이 가능해질지 주목됩니다. 바로 제7관구와 인접한 부지에서 중국은 이미 상하이와 연결되는 파이프라인을 꽂고 석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제7관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일본은 석유 생산 국가가 된다면 더 이상 CIPS 중국 위안화 기반으로 결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중동산
석유를 구매해야 하는 리스크를 안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대만과 양안, 갈등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석유 수입을 하지 않아도 돼서 동중국해 일원에서의 석유 탐사에 열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사할린에 매우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사할린은 과거 일본의 영토로서 남사할린까지 일본령의 영토였습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소련에게 빼앗긴 이후로 영구적으로 영토를 상실했는데 일본에서는 남사할린에 대해서 다소 애매한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러시아 영토도 아닌 그 누구의 영토도 아닌 색상으로 표시를 한 경우가 있는데 백슬래시 사인. 바로 사할린 고토 회복을 목표로 일본이 나서고 있는 게 아니냐는 문석이 제기됩니다. 게다가 일본이 과거부터 영유권을 주장하던 남쿠릴열도 섬들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러시아와 영유권 문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게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패권이 점점 약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본이 사할린에 대한 영유권을 다시 되찾게 된다면 일본은 사실상 자급자족이 가능한 자원 패권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할린에서부터 홋카이도, 혼슈, 규슈까지 이어지는 파이프라인을 뚫을 수 있을 문 아니라 대륙철도의 꿈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신칸센 노선은 규슈에서부터 홋카이도까지 모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할린을 일본이 회복하게 된다면 사할린까지 대교나 터널을 건설해 대륙 진출, 특히 본미와 연결되는 철도 노선 건설이 가능해지게 되므로 일본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지속적인 견제와 사할린 고토 회복 등을 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매장량이 어마어마한 사할린 전형가스를 통해 막대한 부국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사할린 한인들과 사할린 강제징용의 피해, 국가인 대한민국은 사할린에서 돌아가는 지정학적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우리의 국익을 잃지 않도록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미국을 위협했던 과거, 구 일본 제국의 부활과 다름없는 일본의 사할린 고토 회복을 과연 미국이 두고만 보고 있을 것인가도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 패전 후에는 분명 러시아 연방이 해체될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그중 핵심 지역인 사할린과 연해주 지역은 서방 관리 체제의 독립국가가 될 가능성도 있으며 안나 포티가 유럽의회 의원이 주도하는 러시아 자유를 위한 포럼에서 꾸준하게 거론되는 주제입니다. 즉 석유 매장량이 풍부한 사할린 일대가 일본 고토가 될 확률보다는 서방 관리 체제의 독립국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한국. 제7광구 문제가 서방 세계의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단순 한일 간의 영유권 갈등 문제가 아닌 서방 세계의 패권과 직결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니 중국은 제7광구와 바로 인접한 유전에서 석유를 끌어다가 상하이까지 직결되는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오는 2028년 일본과 체결했던 제7광구 협정이 끝나게 되는데 한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을 하기로 약조를 한 만큼 한일이 반반씩 나누는 것이 합당한 처사입니다. 하지만 현행 국제법대로라면 제7광구 중 아주 극히 일부분만 한국이 찾을 수 있는데 국제법이 생겨난 것이 제7광구 협정 이후에 생겨난 이유로 한국은 문명이 최소한 제7광구의 절반 이상을 되찾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국제법대로라면 영해선을 기준으로 배타적 경제 수역을 따지기 때문에 제7광구 근해에 어떠한 섬이나 영토를 가지고 있지 못한 한국은 제7광구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제7광구에 대한 영유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제7광구와 인접한 이어도 파랑초 같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암초들을 일본의 오키노도리 시마와 마찬가지로 인공섬을 지어 영해와 EEZ를 확장하는 방안을 제안을 했었으나 중국의 외교적 압박과 국내에서의 국민 여론 부족으로 이어도 인공섬 조성은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명한 것은 제7광구 전체
영유권에 대해 먼저 선포한 나라는 한국으로 당시 대륙봉 기준을 근거로 영유권 설정을 했었던 만큼 한국이 제7광구의 전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문명한 점은 중국의 위협이 점점 커지고 미중 간 패권 갈등이 커지면서 한일 간의 제7광구를 두고 싸우다가는 이국의 강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든 합의를 통해 제7광구 영유권에 대한 협의를 잘 마무리시켜야 하는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제7광구의 석유 매장량은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많고 러시아보다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제7광구에서 석유를 뽑아 올리기 시작한다면 천연자원 중심의 기축통화 패권을 갖고 있는 중국의 CIPS, 이안화 기반의 기축통화 질서가 다소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현재 북한의 유전들에 대해서는 북한은 석유 탐지 기술 자체가 없는 상황으로 북한의 석유 매장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서방 매체들은 북한의 서조선만, 우리말로 서안만 일대에 막대한 석유가 매장돼 있고 이니 중국은 이 일대에서 석유를 뽑아다 쓰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즉 통일이 이뤄지게 되면 한국은 즉각 석유를 뽑아 올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셈입니다. 제7광구와 북한 두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석유 생산이 가능해지게 되면 달러화 대신 중국 위안화 기반의 오일위안화 패권을 만들어주던 중동 국가들은 위기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석유 시대의 종말을 일찌감치 깨닫고 빠른 경제체제 전환에 나선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달러를 석유, 전형가스에 연동시켜둔 오일달러 체제를 증식시키는 대신 첨단산업 즉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제4차 산업혁명 분야의 달러화를 연동시켜 제2의 서방 경제체제를 가동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핵심 파트너 국가는 이제 중동 국가들이 아닌 반도체와 배터리를 생산해내는 대한민국으로 한국의 원화는 사실상 달러화와 동급의 지위를 갖는 핵심준 기축통화가 되어 한국의 경제는 더욱 반짝거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CIPS 중국이 실물 기반, 특히 천연자원 기반의 위안화, 기반의 기축통화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미국은 그보다 더 앞선 단계 제4차 산업혁명 기반의 통화질서를 새롭게 수립하고자 합니다. 과연 한국은 더욱 치열해져만 가는 패권, 경쟁 속의 어느 쪽 흐름에 국가의 명운을 맡겨야 될지 관심이 집중되면서